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나가라니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슬픔도 가시기 전에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리고 다시 일어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4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없이 보냈지만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넓은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안 구석구석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저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 영호가 저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혼자 계실 생각하니까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며느리 수지는 그 뒤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이 넓은 집에서 어머니 혼자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당장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아들의 제안은 저에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분가한 아들이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다니요. 혼자 남겨질 막막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저는 아들의 말이 구원의 동화줄처럼 들렸습니다. 영호야, 수진아, 너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앞으로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장례 치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희 집에서 좀 편히 쉬세요. 이 집 정리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어쩐지 서둘러 결정을 지으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그 빈자리가 주는 고통에 비하면 아들 곁이 나을 거라 생각했죠. 며칠 뒤 간단한 짐만 챙겨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아파트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작은 기대,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손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손이었음을 말입니다. 새로운 환경, 그곳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내어준 방은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죠. 짐을 풀자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둑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이 제가 편히 쉴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아들 영호는 퇴근하면 저에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저와 마주칠 때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 다한 음식처럼 빠르게 변했습니다. 장례식의 피로가 풀리고 일상이 돌아오자 아들 부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들 영호는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죠. 며느리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요리를 할 때 도와주려 하면 그녀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부엌 좁아요. 제가 다 할게요. 그녀는 제가 부엌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거실 소파나 제 방에 앉아 며느리가 식사를 차려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아들 부부의 대화는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제가 반찬을 집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표정을 찌푸렸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손이 가면 신경질적인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아들 영호는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체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낮 시간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이 출근하고 나면 아파트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방. 어디에도 제 마음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았죠. 거실에 나가 텔레비전을 켜면 며느리 수진에게서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너무 커요. 소리를 줄여도 꺼도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제가 숨 쉬는 소리조차 간섭하는 것 같았죠. 답답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며느리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방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왜 나와서 귀찮게 하냐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며느리 수진이 옆에 와서 듣는 척 서성였습니다. 교회 권사님께 아들 집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아들 영호에게 전하자 며느리 수진이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누가 오시는 거 저희는 진짜 싫어요. 집 공개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전화로 하세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누렸던 존중과 배려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아들 부부의 말은 그저 듣기 좋은 포장지였을 뿐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저의 작은 방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냉랭하게 대하거나 윽박지르는 일도 잦아졌죠. 저는 마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겨우 찾으려 했던 삶의 의지가 다시 꺾이는 듯 했죠.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일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된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거요. 어머니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내용은 무척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 영호가 며느리 수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 복잡한 일은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기도 하고요. 지금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그것이 저를 이리로 부른 진짜 이유였을까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 부부는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다음 날 서류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보험 증권 사본, 그리고 복잡한 글씨로 가득한 위임장 같은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은행 가서 전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으세요. 며느리는 서류를 내밀며 저에게 서둘러 지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영호가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명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어머니 용돈도 편하게 드리고 병원비 같은 것도 관리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다 잘할 거예요. 저희 못 믿으세요? 괜히 다른 친척들한테 넘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죠. 다른 친척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을 망설이자 며느리 수지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 믿고 사인하시면 된다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 영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괜히 복잡하게 두지 마시고요. 두 사람의 압박에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 결국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왔지만 차마 서류에 지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냉랭하게 대하거나 윽박지르는 일도 잦아졌죠. 저는 마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겨우 찾으려 했던 삶의 의지가 다시 꺾이는 듯 했죠.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아파트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침 외출하려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영혼의 아파트의 오랜 주민이셨죠. 저는 아저씨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의 수척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셔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겨우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쐴까 하고.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이후로도 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냉랭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기도 했죠. 아저씨는 영호와 수진의 평소 모습과는 다른 이중성의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제가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던 것이죠. 활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편 제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자 최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힘들어 하셨지만 이렇게 연락이 끊긴 적은 없었죠. 여러 번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 영호나 며느리 수진이 받으며 바쁘다거나 제가 편찮으셔서 통화가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최 권사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니 답답하셨죠.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시 외출한 사이 숨겨둔 예전 휴대폰을 꺼내 최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저 순자예요. 떨리는 제 목소리에 최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순자 자매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영호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만 하고. 최 권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겪었던 일들,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서명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숨죽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매님,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그 권사님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바로 다음 날 저를 만나셨습니다.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몰래 만난 우리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만나서 상담받아 보셔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좋은 변호사님이 계세요. 절망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최 권사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권사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젊었지만 인자해 보이는 강태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저에게 낯선 공간이었지만 변호사님의 차분한 분위기는 긴장한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강태준 변호사님 앞에서 그동안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에게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직후부터 시작된 아들 부부의 이중적인 태도, 아들 집에서의 소외감과 무시,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 부부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와 서명 강요까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하셨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태준 변호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할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보여드린 서명하라고 강요받았던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몇몇 서류는 위임장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 저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죠. 변호사님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에게 혹시 남편의 유언이나 재산 관련 메모가 있는지, 아들 부부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님은 이웃집 김씨 아저씨의 존재에 주목하셨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댁 이웃분이 할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셨다고요? 그분의 증언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김 씨 아저씨에게 연락해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최 권사님이 김 씨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고, 김 씨 아저씨는 제가 겪은 고통에 분개하며 기꺼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저씨는 아들 부부가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소리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으며, 제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불안해 보였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아들 부부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강태준은 저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사위 부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재산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저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졌거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김 씨 아저씨, 그리고 최 권사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편이 남긴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아들 부부의 잘못된 행동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님은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저를 대리하여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당한 압박과 재산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 가로챈 재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단호한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지는 내용 증명을 받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들에게 맞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들은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황한 아들 부부는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는 왜 만난 거예요? 저희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끼리 얘기해요. 변호사 시켜서 이러시는 거 저희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해 하라고 전달했죠. 아들 부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직접 제가 머물고 있는 곳 최 권사님의 도움으로 잠시 머물게 된 다른 곳이었습니다. 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고함을 치고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이 나서서 아들 부부를 막아서며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는 변호사님하고 하세요. 변호사 강태준은 아들 부부의 반응에 즉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의 남편 명의 재산 중 아들 부부가 이미 빼돌렸거나 명의를 변경하려 시도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저의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재산 이전 과정에서 저의 동의가 없었음, 강요가 있었음, 그리고 아들 부부의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입증할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죠. 이웃 김 씨 아저씨의 증언 내용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지는 소송이 시작되자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섰지만 강태준 변호사님의 치밀한 준비와 이웃 김 씨 아저씨의 증언이라는 예상치 못한 증거 앞에서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금융거래 기록이나 다른 서류들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죠.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드는 모양새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 제시 앞에서 아들 부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비인간적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큰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님은 저에게 강요받았던 서류들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남편 사후 극심한 슬픔과 경황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관련 결정은 저의 온전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셨죠. 이웃 김씨 아저씨의 증언은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이 저를 정성껏 모시기는커녕 오히려 소외시키고 압박했음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법정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재판부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지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거나 외부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죠. 하지만 최 권사님과 함께 병원에서 받아둔 저의 정상적인 진단 결과가 제출되면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 사이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며느리 수진은 남편 영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제대로 설득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인 줄 몰랐어. 라며 원망했죠. 아들 영우 역시 아내에게 끌려다니다 이렇게 되었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고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뭉쳤던 관계는 돈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준 변호사님과 최 권사님 그리고 김씨 아저씨와 함께 법정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떨렸지만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이 저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이전하려 했거나 이미 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의 의사에 반한 재산 이전은 무효이며 아들 부부는 가로챈 재산을 원상 복구하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판결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고 저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법은 그들의 탐욕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저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났다는 사실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저에게서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저는 아들 영우와 며느리 수진으로부터 빼앗겼던 재산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예금, 보험금까지 제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저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했던 아픈 기억들도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님의 도움과 최 권사님의 추천으로 저는 최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근처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깨끗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는 작은 일상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최 권사님은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웃 김씨 아저씨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가끔 제 동네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님도 바쁜 와중에 저에게 연락하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셨습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가족 이상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손을 내밀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수진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판 패소 후 그들은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결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도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동정심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앞섰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휘둘리거나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것들, 그리고 내 삶 잘 지켜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마주하고 동시에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의 진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독립적인 삶, 그리고 새로운 가족.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 권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활동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뒤로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았습니다. 저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봄날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